이변입니다. 예, 박변입니다. 예, 저도 이변입니다. 이런 변이 있나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희는 처음 뵙습니다. 지난주 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녹음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특집 방송으로 대체를 했었습니다. 분위기에 적절하지 않은 방송 진행이 있어서요. 예, 오늘도 이재정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예, 박주민 변호사입니다. 네, 이광철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현장에 계신 변호사분이 한 분 계세요. 황필규 변호사님이시라고. 네. 그분 좀 연결을 해서 현재 진도 쪽 분위기라든지 또는 사고 수습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2부 순서에서는 오늘 또 판결이 그 가운데서 또 반가운 판결이 나왔죠. 여러분들 유호성 씨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었는데 항소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냉정하게 판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무죄 판결 소식이 있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2부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필규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바로 계셨네요. 예. 지금 진도에 계신 거 맞죠? 예, 진도 팽목항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계시군요. 며칠 전부터 계신 건가요, 지금? 예, 지난 금요일 밤에 가서 월요일 밤에 돌아왔었고요. 예. 오늘 새벽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예. 현장에서 느끼셨던 거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치나 있진 않고요. 지에 있진 않고요. 예. 아마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까 해서 내려왔는데, 사실 별다른 도움을 못 드리고, 어쨌거나 좀 상황이 어떠한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단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또 지난번 내려왔을 때랑 오늘 내려왔을 때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예. 더 많이들 지쳐 계시고, 더 예민해 계시고, 아무튼 좀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내려가셨을 때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현장이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었다. 그러니까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어땠었나요? 처음에 내려가셨을 때? 그러니까 저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다른 일도 아니고 이런 일 원래 우리가 좀 무능하고 체계가 없더라도 위기가 닥쳤을 때는 좀 힘을 합치고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는 처음에 사건이 터졌을 때 가슴은 아팠지만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는 어떤 예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내려오게 됐던 거고 근데 막상 내려와서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상황이 더 안 좋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 책임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오히려 이제 책임질 사람들은 전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꼭 얘기해라 해서 이제 요구를 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발언들이 더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분노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현장 상황 어떠냐 물어보면 현장에는 현장 책임자가 있어 내가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이 하루에도 여러 차례 계속 이어지면서 가족분들도 지칠 대로 지치고 이제 분노하기에도 힘이 떨어진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처음에 가셨을 때 그때 가족분들이 청와대로 가겠다라고 새벽에 나서신 일이 있었죠?
예.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는 늦어지고 뭐 바지선 들어온 문제라든지 인력이 증원된 문제라든지 어떻게 보면 뭐 첫날 다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최선을 다한다라고 했다라면 첫날부터 뭐 첫날은 좀 어려웠더라 둘째 날부터는 다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이게 하나하나 조금씩 뭐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답답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청와대 가기로 한 날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뱃머리를 좀 크레인으로 들어 올릴 수 없느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뭐 정부에서 전문가를 불러서 그러면 같이 얘기해보자 라고까지 얘기가 된 상황에서 전문가를 뭐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결국 엉뚱한 사람들이 오고 그래서 화가 나서 이제 뭐 온갖 뭐 무슨 본부 뭐 상황실 이런 데 전화를 하니까 책임자가 연결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의견들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가자라는 부분 적어도 이제 대표자들 사이에서는 결정을 하고 뭐 이제 가자라는 의견을 모으고 이제 가게 됐던 건데요. 근데 좀 언론에서 뭐 대부분 언론에서 좀 잘못 보도된 부분은 뭐 행진하자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었고요. 빨리 버스를 구해가지고 이제 가서 오전에 도착해서라도 빨리 청와대 가서 이제 의견을 전하자라는 거였는데 버스를 못 구하고 경찰이 막고 오히려 이제 이런 과정에서 더 이제 좀 화가 나고 이래서 이제 걷기 시작하시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청와대 가자고 했을 때도 요구사항이 정말 가슴이 아플 정도로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체계를 좀 갖춰서 구조를 해라. 인력을 좀 늘려라. 그 정도 수준의 요구사항을 정리했던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마음이 참 아프죠, 예. 저 황필규 변호사님 하시면 여러분들 공익 변호사 그리고 공감의 변호사님으로서 또 유우석 씨 사건에도 또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하셨던 분인데 지금 내려가 계신 거는 공감 차원에서입니까? 아니면 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또 담당하고 계신 역할이 있으시죠? 예. 인권. 예, 제가 이제 뭐 인권위원회 갈 수 있고요. 예.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이건 어떤 다른 뭐 전문가 집단이나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변호사들도 당연히 답답해하고 뭔가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변협에서도 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먼저 좀 고민하고 했던 변호사 몇 명이 일단 가서 상황을 좀 파악하자 해서 이제 변협 차원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예. 당초에는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셔가지고 함께 말씀을 주시기로 했는데, 또 진도로 이렇게 내려가시게 됐어요. 다시 이렇게 진도여행을 결심하신 거는 또 어떤 연유에선지도 문득 궁금합니다. 서울 올라와서 좀 변협, 좀 내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할 수 있는 자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안산에도 좀 상황을 보러 갔다 왔었고, 근데 여전히, 물론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안산으로 가고 계시긴 하지만, 여전히 진도 상황은 좀 누군가는 옆에서 보면서 기록을 하고,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또 이제 같이 하고자 하는 변호사님들이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서울이나 안산에서는 더 논의를 하시고 또 뭔가를 이제 찾아나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날 것 같고 다만 진도는 아직도 아무도 안 계신 상황이라서 일단 좀 와서 특별히 도움을 못 드리고 하는 일은 없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바로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내려오게 됐습니다. 예. 아까 처음 내려가셨을 때하고 이번에 다시 내려갔을 때하고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달라졌습니까? 상황이 이렇게 확 달라졌다기보다는 어떤 가족분들의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지쳐 계시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좀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여전히 의견들은 분분하신데, 그건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더 가슴은 아프지만 뭔가, 그림이 흐릿해져 있다라는 느낌? 이런, 정확히 표현은 안 되는데,
좀 더 가슴은 더 아픈데 더 뭔가 이렇게 좀 흐려져 있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더 무기력감을 느끼시는 예. 그런 분위기란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가 언론사들의 보도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 하시거든요. 실제 SNS에서는 현장의 분위기를 또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전하면서 언론사에서 보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도 공유되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현장 상황은 어떤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 와중에 고발 뉴스라든지 저희 국민TV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또 취재를 내려가셔서 전해주신 상황도 있긴 하지만, 저희 변호사님 입장에서 그 현장에서 이제 언론과 비교했을 때 현장에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한테 전해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은 어떤 걸로 느끼시나요? 정말 안타까운 건 처음에 어떻게 보면 어차피 이분들은 경황이 없을 수밖에 없고 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랬을 때 진짜 어떤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잡일을 하면서 일을 챙기면서, 언론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어떤 언론이 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조차도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언론들은 굉장히 많이 와 있다고 하는데 막상 이제 이분들은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이제 체육관에서 나가라 뭐 이제 이러면서 또 그러니까 굉장히 접근을 꺼려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문제는 너무 많은 공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어떤 특정 시점에서 특정 공간에서 중요한 얘기가 될 때 그 언론 분들이 기자분들이 거의 안 계신 상황들도 벌어지게 되는 것 같고요. 정작 필요한 공간에 필요한 현장에서는 언론이 안 보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청와대 가기로 결정한 것도 다 체육관에서 모여서 대표들이 앞에 나와서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가 요구할 건지, 버스가 지금 대절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체육관 안에서는 적어도 공개적으로 다 논의되고 대표들이 앞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그거조차도 이제 취재를 하는 언론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고, 나중에 이제 한두 분 붙잡고 이제 들은 얘기를 이제 쓰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기사들을 보니까. 근데 이제 경황이 없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것이 각자 다르고, 또 이게 그때 경찰이 맞고 옆에 해수부 장관은 이야기하고 있고 정신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또 공간에 있었냐에 따라서 가족분들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어수선하더라도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얘기를 경청하는 게 중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이 좀 더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광철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고생 많으시고요.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현장을 좀 체감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많이 다를 것 같고요. 예. 이제 저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소식을 접하는 분들은 가족들이 폭도화돼 있는 거 아니냐, 흥분하고 정부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래서 또 그걸 또 소수가 또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위기마저 서울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언론들이 또 그런 논조로 보도를 하기도 하고, 좀 실제로 또 이제 근데 한편 또 고발 뉴스 이상호 기자 관련해 갖고 또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오히려 가족들은 냉정하고 차분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 이 사태를 당하면서 가장 황망한 분들이겠지만, 이분들이 가족분들이 어떤 정부의 조치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 태도, 자세, 이런 건 좀 어떠신가요? 진짜 분노와 슬픔 그 자체인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폭력, 폭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와보신 분들은 다, 특히 기자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흥분해서 이제 나와서 얘기해라 하면서 이제 옷자락 끌고 이런 경우들은 있었지만, 오히려 가족분들이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다, 그걸 분명히 하자라는 것들을 계속 서로 이야기하고 다짐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제 장관을 계속 요구를 하면 뭔가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정작 이제 정부에서는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제 요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부분들이 이미 구성이 돼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제 가만히 있다가 유족분들이 제기를 하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제공이 되고 임명을 가지고 흥정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흥정까지. 예. 지켜보시는 분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네. 그러면 정작 그 실종자 가족분들로서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좀 처참하고 처참하죠. 예, 네. 그러시겠군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거든요. 하루에도 그런 순간들이 여러 번 있으니까 정말 지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로지 애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지칠 힘조차 없는 힘이나마 이제 계속 버티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현장에서 지켜보시기에 정말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공적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정말 매뉴얼이 없어서 구조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아닐 터이고, 다 그럴 인력과 또 어떤 물적 그런 기반들도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가동이 안 되는 이유가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 시스템이 없다라는 건 첫날 드러난 것 같고요.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당장 무슨 누구 말씀 맞다나 혁명적인 발상으로 시스템을 하루 만에 만들 수는 없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의지와 책임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의지를 가진다라는 게 뭔지, 책임을 가진다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공무원들을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떤 비난 지점이나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 보였는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몸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나름 최선을 다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말로 지시하는 분들에서부터 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해라라고 위에서 윗사람이 얘기하면 그 밑에 사람은 제대로 해라라는 얘기를 똑같이 반복한다는 거죠. 위에서부터 그럼 제대로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를 적어도 분 단위, 시간 단위로 맨 위 책임자에서부터 점검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독려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수준에서 적어도 책임을 져야 할 분들의 어떤 인식은 머물러 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서울에서 청와대는 청와대 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또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위가 해경인가요? 해수부인가요? 안행부인가요? 일단은 범정부 대책본부인가요? 거기가 이제 일단 하나로 합쳐져 있는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적어도 진도 전체를 봤을 때는 해수부 장관이 전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가 계시고 또 공익 변호사 그룹 공감의 변호사로서 또 사명감을 가지고 가 계신 건데요. 당장은 법률적 문제나 이제 변호사가 조력할 부분이 필요 없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바로 그 언론이 기억하지 않고 누군가가 놓치기 쉬운 그 현장의 하나하나들이 또 변호사님에 의해서 이제 기록이 되고 기억이 되고 또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역할 좀 무거운 마음이시겠지만 언제 올라오시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전해주시고요. 저희도 그 역할 뒷받침해서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예, 고생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아유, 저희가 서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땅으로 꺼지는 듯이 성향이 자꾸 더 내려갑니다. 조금만 저희가 톤을 올려서 그렇지만 차분하고 하지만 정확하고 냉정한 어조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톤을 좀 올려볼까요? 사실은 저는 황필기 변호사님하고 어제 좀 긴 시간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런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처음 내려갔을 때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현장이 제대로 지휘가 안 되고 있다는 건 알고 내려갔는데 한 10배는 더
엉망진창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상경을 하려고 하셨을 때 이제 경찰들이 가로막았었잖아요. 사실은 그때 같이 계셨었는데 그 변호사님 같이 이제 가족분들하고 같이 걸어가다가 이제 막혔는데 경찰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을 때 어느 누구도 설명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예. 가로막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랬던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가족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를 잃는 모습들을 보고 참 이게 나라가 굉장히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오죽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안이 생겨서 특히 법률적 이슈에 대해서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나 이렇게 제 의견들을 뭐 짤막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올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실 아무런 주저함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예. 뭐 내 생각이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생각들을 공유한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너무 참담하고 이런 글을 올리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한편의 마음속에 이렇게까지 나라가 형편없나 하는 그런 정말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위기 시에 만약에 제가 어떤 그런 일들을 실무적으로 하는 입장이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부정으로 당선되는 이런 거 다 차치하고 현장에 내려가서 현장을 장악했어야죠. 예. 다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지금부터 있는 가용한 모든 인력과 모든 물자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저 배 안에 있는 생명들을 무슨 수를 써서든지 구조한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국민 여러분들 날 믿고 따라달라. 이랬어야죠. 가가지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책임을 지고 현장을 수습해야 될 책임 있는 자가 상황을 관찰하고 누군가를 질타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바꿔버리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또 하나 변호사니까 또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일사불란하지 않은 정부 조직 구조 안에서 유일하게 일사불란하고 발빠른 조직이 하나 있죠. 이제 수사. 수사뿐만 아니고요. 유언비어에 대한 수사. 수사뿐만 아니라 유언비어에 대한 대응은 완전한 매뉴얼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행안부부터 안행부부터 시작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최근에 뭐 민간인 잠수부에 대한 이 반박에 대한 게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고요.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등 정보 홍보물에는 전부 다 동일한 내용으로. 그래서 기자분들 중에 한 분이 페이스북에 올려주셨는데 여기는 매뉴얼이 확실히 갖춰진 것 같다고. 그럴까요? 부처 간에 소통이 안 되고 어느 부서 서로 전달이 안 돼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동일한 언론 대응 지침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죠. 그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실종자 가족분들이 청와대로 가자고 했을 때 그 보였던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집회 대응 매뉴얼, 체증. 그런 부분들은 놀라울이 많지. 대단하죠. 그리고 그 자기네들의 책임 소재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그런 필사적인 그런 홍보 이런 부분들을 보면 더 답답한 거죠. 욕을 먹고 국민들에게 돌팔매를 당하고 그런 속에서도 책임을 갖고 상황을 수습하고 단 한 명의 임명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래야 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다 책임 소재는 다 빠져나오고 누군가를 책임을 돌려서 질타하고 그 속에서 자기 책임 모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정말 무슨 정치적으로 우리가 누구를 반대하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저게 나란가 저게 국가인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수가 다 보여요. 이렇게 너무나 들여다 보이게 그렇게 하니까 더 막 짜증이 나고요. 국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물론 이제 유언비어라는 게 때로는 정말 가족분들께 아픔을 드릴 수 있는 글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문제점을 저희 모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렇게 발빠른 대응을 할 때는 이러한 유언비어라고 얘기되는 글들의 근저에는 정부가 솔직하게 국민하고 소통하고 있지 못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난이 그 근저에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정부가 이런 식의 수사의 칼날을 그런 글들에도
정확히 확인은 못했는데요. 어느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서 한 얘기예요. 뭐 그분이 하는 얘기니까 한 1,000명 정도의 경찰이 동원이 돼서 인터넷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촛불 들고 생안을 기원하는 행사를 하면서 좀 행진을 하고 싶다고 집회 시위 신고를 하니까 경찰이 불허를 또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태를 수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걸 봉합을 해서 무사히 넘어가겠다. 여기에 지금 총력을 집중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공자님 말씀에 나라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게 뭐냐? 식량과 군대와 믿음이다. 그 중에서 그렇죠. 제자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선생님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겁니까? 뭐 같냐? 어떤 제자는 식량 같습니다. 네. 아니다. 어떤 제자는 군대 같습니다. 그것도 아니다. 그럼 신뢰란 말입니까? 그렇다. 국민들이 백성들이 임금을 믿고 따를 때 그것이 나라가 튼튼하고 안정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다면 식량이 아무리 많아도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그 나라는 무너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지금 보면 그런 국민을 지키고 국민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고 어떤 재난 상황이 헌법에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보고 참 그랬는데 그런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면서 당장 지금 실종자 가족분들의 마음속에서 정부와 국가에 대한 불신, 나아가서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허탈감 속에 담겨있는 이 불신들이 장차 우리 공동체에 큰 무거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누가 되든 간에. 네. 그 잠시 게시판 글을 소개드려 보면요. 최종 보수님께서는 뭐 사진 2개가 대비된 화면 캡처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어느 사고 현장인지 모르겠지만 내려가서 최선을 다할게요. 네, 태안 2007년도. 정부가 책임지고 복구할게요라고 했는데 그 밑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한 사항이 다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책임지고 물러나야 합니다. 라고 본인만 이제 책임에서 쏙 빠지는 그 사진도 올려주시기도 했네요. 저희가 다음으로 또 전화 연결이 준비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죠, 박 변호사님? 예, 저희 민변의 김희수 변호사님이란 분이시고요. 뭐 이미 좀 많이 알려져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예전에 서해 회리오 사건 당시에 사건 수사하셨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십니다. 그래서 이분 모시고 좀 과연 이 사건 어떻게 수사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상을 밝혀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김희수 변호사님 나와 계신가요?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정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민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변호사님, 저희가 지금 세월호에 관련된,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금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변호사님이 갖고 계신 이런 경험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에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 검찰은 지금 선장 쪽에 좀 측면을 많이 좀 맞춰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검찰이 선장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혐의를 좀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 청구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런 혐의들이 다 인정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저도 그 법령 개정된 걸 모르고 있다 이번에서 알게 됐는데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새로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래도 뭐 현행법상으로는 무기징역까지니까 뭐 최고형이 나온들 그러나 고령이시잖아요. 일단 선장군이 고령이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판단이긴 한데 그건 재판부의 몫이죠. 뭐 실제 형량은. 예, 조 변호사님께서는 서해 회류 당시 수사 검사셨는데 그 사건과 이 사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대별되고 있고 또 비슷한 점도 많다고 느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떠신가요? 뭐 당시
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되는 점 또는 당시도 그러했는데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점들 느끼신 바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이건 뭐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는 내용 같던데요. 네. 어쨌든 그때 당시 서해류의 가장 직접적인 건 운항부주의와 과적 과승 문제였습니다. 과적 과승. 예, 네. 과적 과승이었고 다른 뭐 기타 원인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과적 과승 문제가 처음부터 이 사건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과승은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과적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과적이 문제가 되면 서건 복원력이 선박의 복원력이 문제가 되는데요. 어쨌든 그 복원력 문제도 지금도 똑같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때 당시에 사실 뭐 이게 몇 명이 죽었는지 초반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법규가 승선 인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적 사항이라든가 숫자를 파악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 이제 법규를 고쳤는데 이번에는 법규가 고쳐졌는데도 그게 전혀 파악이 안 됐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은 뭐 고쳐졌어도 전혀 안 지켜진 문제들이 있고요. 사고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고서에 그 대책을 이렇게 건의를 했었는데 일부 반영된 점도 있지만 반영돼서 고쳐진 것도 있지만 이번 사고를 보면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우왕좌왕한 측면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심한 것 같다라고 심각하게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점들이 안 고쳐졌나요? 특히 어떤 점들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문제됐던 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과정 문제라든가 선박을 또 실을 때에 어떻게 실어야 된다는 고박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박을 이렇게 결합해서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전혀 안 지켜졌고, 그다음 뭐 안전 운항에 관한 것들이 전혀 전무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보건력이 그때 당시 문제돼서 이런 것들을 선박 규제 법규에다가 제대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반영은 됐는데 안 지켜졌고요. 뭐 그런 점들을 보면 이게 나아진 게 아니라 거꾸로 후퇴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저로서는 갖지 않을 수가 없죠. 당시에 수사 검사셨고, 어떻게 보면 수사, 그 다음에 기소의 책임을 지셨던 분인데, 방금 말씀으로 들어보면은, 그 사건을 모두 수사를 하시고 난 이후에 사건 전체에 대한 보고서도 별도로 정부에다 하신 건가요? 보고서를 전부 만들었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번 사건이 나고 그걸 찾으려고 하다가 다 뒤지다가 어디 이사가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 같아서 못 찾았는데, 그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도 다 건의했고 각 부처에도 다 가고 아마 언론기관에도 다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사고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선박회사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이 구조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총괄하는 정부의 시스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서해 회리호 사건하고 이번 사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정부의 그런 구조상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 같은 것들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그때 당시에 정부도 지금은 뭐 법령이라도 만들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법령이 없었죠. 법령도 없었고 그러니까 어떤 재난 구조를 효율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는 수사대로 흘러갔고 또 일반 이것은 흘러갔고 또 가령 우리 이제 항만청 같은 경우서 우리가 수사를 하는데 전혀 협조도 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항만청을 제가 수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 대상이 되다 보니까 협조를 안 하죠.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하는데 그때와 비교를 한다면 그때는 그런 게 없었어도 지금처럼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론 이게 당시에 해경들이 초기에 조금 늦은 감도 있고 문제점도 드러내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일사불란하게 굉장히 열심히 잘했거든요. 초기에 조금 혼란스러웠을 뿐이고 제 기억으로는. 근데 지금 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이나 어선들하고도 굉장히 그때는 협조가 잘 됐습니다. 서로 유기적으로. 근데 이번에 보니까 계속 불거지잖아요. 민간인들하고 민간 잠수사분들하고 이런 것들은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오히려 후퇴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게 소통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 국가기관과 민간인들과. 근데 좋은 일을 하자는 건데 이 정도 소통이 안 된다면 과연 이게 뭔가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뭐 선장이 이제 구속됐고 또 뭐 무기징역을 또 구형할 거라는 언론 보도도 있던데요. 예. 이게 물론 이제 선장은 당연히 도덕적으로도 비난받아야 하고 법적으로도 책임을 져야겠지만 지금 이렇게 선장은 무기징역 얘기까지 나오는 게 과연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그런 부분들로 정부가 선장 쪽으로만 좀 비난의 초점을 좀 모아서 상대적으로 자기네들의 책임을 좀 가리려고 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하나 좀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해운사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해회리오 사건 당시에도 뭐 이 회사의 자금 흐름 뭐 이런 걸 추적하고 그랬었나요? 실제 뭐 이런 말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봤었죠, 저도. 전부 봤었고, 그때 당시에 서해회리오 같은 경우는 연안여객선이어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회사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이 섬 저 섬 돌아다녀야 되니까요. 승선 인원이 없어도. 그래서 혹시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자금 흐름을 봤었죠, 그때 당시에도. 근데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저는 물론, 이게 선장이라든가 선원들이 그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정말 좀 파렴치한 짓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도 분노가 치미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건 법대로 처벌은 해야 되겠지만 그들의 과오만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정부도 스스로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금 국민 감정 저부터도 워낙 분노스럽고 화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데서 혹시 뭐 감정적으로 치우치는 면은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령 유언비어 같은 경우까지 구속을 하던데 물론 뭐 법원에서 판사님이 잘 알아서 영장을 발부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은 과연 그런 게 가장 혼란스럽고 모든 것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될 때 유언비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구해주세요 뭐 이런 것과 전혀 다른 의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비꼬아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과연 구속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비교가 많이 되고 이제 그런 사건 때문에 결국은 21년 만에 다시 또 저희 김일수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검사님의 신분에서 변호사의 신분으로 다시 많은 인터뷰들을 하고 계신데요. 계속 이 사건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또 그때의 경험으로 또 꾸짖어 주실 부분은 또 짚어주시고 계속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지금까지 김일수 변호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얘기할 때 조금이라도 선장의 편을 들거나 이제 다른 측면에 이렇게 무게중심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하면 또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 좀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래요. 너무 지나치게 이제 선장 또는 해운 회사 그다음에 뭐 유언비어 유포자들만 집중해서 뭐 부각을 시키고 있는 가운데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람들은 있는 거죠, 분명히 그 그림자에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본 거지만 해경이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의 방향이 너무나 그 선장이라든지 선주, 선박 회사 이쪽으로만 지금 가 있는 것 같고. 정작 정부기관의 자기 잘못에 대한 반성이라든지 수사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해경도 수사 대상이 당연히 되어야죠. 그렇죠. 초동 단계에서 여러 가지 좀 부실한 점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전에 왜 성수대교 붕괴해가지고 감리회사 뭐 이런데 또 다 수사 대상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시공사는 물론이고 그것들을 감리하는 회사도 그래갖고 뭐 저희 형법 공부할 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되냐 해가지고 인용되었던 뭐 판례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법리에 비춰본다면
어떤 구조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업무상 당연히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이 기울여야 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태롭게 해가지고 태만히 해가지고 이런 구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그런 공적 시스템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면피시켜주고 결국은 선장이라든지 해운사 문제 쪽으로만 이렇게 몰고 가는 거는 정말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아유. 박 변호사님께서 아까 물어보셨지만 김희수 변호사님께서 검사 시절에 그때도 자금 수사를 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는 좀 무리하게 그 자금의 추적이라는 부분들이 제가 약간 의혹을 드는 점은요. 광범위한 수사다라는 정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부 지원금을 제대로 선박이라든지 안전 설비에 썼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서해일이 어떤 자금 추적을 하셨다는 거죠. 연안 여객선이기 연안 여객선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사고에서 과연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의혹은 일부 야당 정치인들에게 이게 정치 자금이 제공됐다라는 사실을 혹시나 검찰이 밝혀내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처벌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또 물타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된다는 염려에서. 거죠. 어쨌든 간에 보다 핵심적으로 추궁되어야 할 부분에는 느슨하면서 그렇죠. 지금 너무 반개로 광범위한 수사망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는 결국 그런 염려도 가능하게 하는 거죠. 무리한 우려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참, 이건 정말 총체적인 침몰인 것 같아요. 나라 시스템이, 그러니까 뭔가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하는.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살고 있는 것이 다르고.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달라도 우리가 저 기관이 하는 일이라면 또 저 기관은 저런 일을 해줘야 돼. 이런 데 대한 최소한의 신뢰나 믿음마저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정말 구조가 안 돼서 구조의 최고 책임자인 청와대로 가겠다고 하는데 득달같이 경찰들이 달려와서 그들을 가로막고 체증을 해대는 이 시스템은 훌륭하게 가동이 되고 정작 눈앞에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국정의 최고 책임자 입에서는 왜 노란 조끼를 입었는데 못 구하고 있나요? 이런 황당한 워딩이 입 밖으로 나오질 않나. 눈앞에서 지금 새로 발견된 시신에서 손톱 부분들 보니까 손가락이 다 골절됐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얼마나 사투를 벌였으면 그 손가락이 골절이 됐겠습니까? 그 생명들을 눈앞에서 그렇게 죽음에 몰아놓고 그런 시스템은 전혀 가동이 안 됐는데 그 체증하라 하는 경찰들이 득달같이 달려오는 걸 보면 그 실종자 가족분들이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나라라고 하는 것에 정부라고 하는 것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도 이번 기회에 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반성을 할 수밖에 없죠. 이번 그 일을 두고 언론들이 거의 정부가 하는 얘기를 받아쓰고 하면서 오히려 그 가족분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언론들도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계속 이렇게 가면 누가 언론을 믿고 언론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부분도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고, 저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문제는 정권이 어느 정권이 됐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등한시하거나 또 중요시하거나 이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정권들이 공통되게 추구해야 될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 만들어놨던 거 다 화석화 시켜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더 발전시키고 유지하고 했어야 되죠. 그런 노력들을 안 하는 게 참 너무 답답합니다. 정치적인 책임 소재로 또 흐를까 좀 다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가면서 청와대 소위 말하는 벙커 거기 이제 그때 뭐라 그랬죠? NSC였나요? NSC가 재난에 대한 그런 시스템까지 이렇게 다 갖춰놓고 있었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가 그런 부분들을 축소한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재난에 대한 그런 좀 뭔가 시스템을 넘겨받는 문제들을
어떤 그 정부 인수인계 과정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됐다면 차제에 그런 부분도 좀 짚어서 어떻게 안보라고 하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청와대 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참 황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차제의 이 문제도 좀 청와대가 이런 긴급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 있는 문제가는 당연히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뭐 이명박 정부가 해양수산부를 폐지하면서 전문 인력들이 다 그 당시에 흩어졌대요. 그래서 5년 만에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해수부 부활은 했지만 그간 축적됐었던 전문 인력이라든지 사건 처리 노하우는 남아있지 않았대요. 그렇죠. 인원들의 또 유기적 결합도 쉽지 않았겠죠. 만약에 그랬으면 서해회리오 뭐 경험이라든지 혹시 뭐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아까 김미수 변호사님 말씀대로 조금 더 경험에 기반한 일사불란한 대응도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 해운법 시행 규칙을 바꾸면서 연령 선박의 연령을 대폭 높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낡은 선박이 수입이 됐었던 것 같고 하여튼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점을 짚어보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좀 그 거울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전에 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혼자 슬퍼하고 울기만 했었다. 오마이뉴스였나요? 그랬더니 다시 이런 일이 또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혼자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나가서 분노를 하고 확실하게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글이 있던데. 감시하고 맞습니다. 이번 일은 좀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또 물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나오고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인명을 좀 경시하는 풍조가 어느새 스며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다 아기 같아요. 자본은 천박하게 아귀? 아귀 그 괴물가 그러니까 막 식탐을 하는 그 괴물이죠. 그러니까 자본은 천박하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이런 중요한 선장이라는 자리도 비정규직으로 채우고 또 정부도 뭐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배 안에 장관 자식이라도 한 명 있었다면 구조가 이렇게까지 됐겠나. 정말 정말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배에 대한 상대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소홀하고 정부도 무능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또 한국 사회가 거대한 경쟁 사회잖아요. 맞아요. 다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만 또 살아남고 이러는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각박하고 사람들이 너무 힘겹고 그런 속에서 또 기자들도 보면 언론도 악이잖아요, 막. 그런 상황에서 뭐 아무데나 마이크 들이대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정말 한국 사회가 제대로 좀 이번에 좀 리뉴얼이 돼서 사람의 인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 어느 정부든 자본이든 언론이든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인명 경시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요. 안전교육비 53만 원 지출했고요. 광고비는 2억 3천만 원 지출했대요. 이 선박이. 선박 관련해서. 참 더 나눌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5시 2분 34초 지나고 있네요. 여러분, 이런 찹찹한 가운데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유우성 씨, 저희가 몇 회에 걸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늘 언급했던 사건인데요. 오늘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 무죄 판결의 주역 김용민 변호사님을 지금 전화로 연결을 했습니다.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계실 텐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용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용민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광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입니다. 아이고, 박주민 변호사님, 이광철 변호사님한테는 우리랑은 안 친한가? 답을 하시기 싫으신가 봐요. 여보세요? 잘 들리세요? 웃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저 축하드립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축하는 유우성 씨가 받아야죠,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 변호사님들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저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항소심 아무리 무죄 받고 2심으로 올라왔다고는 하지만 녹록한 재판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정말 축하 받아도 응당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고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가보안법 전부부재를 다시 확인을 받았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이라든가 여권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심에서 유죄 받았는데 그 부분 역시 이제 항소심에서도 유죄는 유지가 됐습니다. 다만 오늘 판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을 하면서 네. 기존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그 여동생 유가려의 진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가려가 그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불법 구금돼서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봤는데 네. 재판부가 그 유우성 씨가 애국심을 갖고 정착해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양형 판단 삶에 있어서 고려 사항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유우성 씨가 한국에 정착해 살면서 국가를 위해서 기여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했던 점과 애국심이 있었고 여전히 항소심에서도 그런 의지를 비치고 있다라는 점을 높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사건 터지고 나서 국정원이나 검찰은 본질은 유우성 간첩 사건이다. 네. 유우성 간첩이고 증거를 우리가 찾는 과정에서 실수한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건데 재판부가 사실상 그런 주장을 일축했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대목이겠군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그런 주장들에 대해서 사실상 강력하게 반박을 한 판결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요. 그 유우성 씨가 북한에 밀북했다라고 했던 그 시기들 때 유우성 씨의 행적에 대해서 유우성 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다 인정을 했어요. 소위 말해 알리바이를 저희가 주장했던 알리바이들을 다 인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유우성이 간첩은 맞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억측은 나올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검찰이 근데 바로 이렇게 선고를 앞두고도 의견서를 냈었죠. 편의 제공 부분에 대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뭐라고 하면서 이제 오늘 그냥 선고를 한 건가요? 특별한 결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검찰이 계속 제출하고 변론 제기 요청하고 증거로 제출했던 것들이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과 크게 다른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변론 제기할 필요성이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새로운 게 없었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뭔가 새로운 게 나온 것처럼 막 떠들어댔었거든요. 그렇게 조장하는 언론들이 있었죠. 네, 그랬었죠. 그런데 사실은 그 나왔다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기존의 유우성 씨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었고요. 내용 자체가 새로운 건 전혀 없었고 그리고 새로 이메일이 발견된 것처럼 얘기했지만 검찰은 이미 2013년 그러니까 작년 초에 유우성 씨를 기소하기 전에 이미 유우성 씨에 대한 이메일을 다 압수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번에 새로운 게 발견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돼요. 오늘 여기 지금 올려주신 분들 보니까 오늘 이시원, 이문성 두 검사는
네.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데 맞나요? 네, 나오지 않았죠. 예, 물론 뭐 형사 판결 선고 시에는 뭐 변호사도 그렇고 뭐 검사도 네. 나오는 경우는 없지만 중요 사건인 경우에는 다 현장에 출석하지 않습니까? 네, 보통 그런데요. 사실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도 임은성, 이시원 이 두 검사가 선고 때 출석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출석하지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은 했습니다. 다만 그 검사들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3명의 검사들은 출석을 해서 선고를 같이 들었죠. 그 지난번에 공소장 변경돼가지고 뭐 사기죄 부분이 좀 추가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그 위반 부분과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법정형은 달라진 건 없는 거죠, 1심하고? 예, 그렇죠. 그 법리적으로 그 사기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일단 저희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부분과 이 사기죄의 행위 태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관계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하면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고 관련된 판례를 뭐 제출하고 했었는데요. 재판부는 뭐 특별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은 좀 남아있죠, 숙제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대법원에 상고심 가서 좀 판단을 다시 또 받아보실 계획이신가요? 네, 일단은 뭐 변호인단과 피고이니까 유우성 씨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상고심에서 대법원에서 그 부분을 다시 별도로 판단을 받아서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뭐 유우성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나왔을 때 뭐 또 사기죄로 상상적 경합 관계로 해서 계속 기소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어떤 그 의문점이 드는 거죠. 예, 오늘 유우성 씨 표정은 어떤가요? 곁에서 지켜보시기에. 일단 뭐 유우성 씨가 어제 잠도 잘 못 잤고 상당히 좀 긴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선고 결과는 불리하지 않게 선고가 나와서 뭐 유우성 씨도 좀 밝은 표정을 짓기는 했어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세월호 때문에 다들 뭐 힘들어하고 마음이 많이 울적한 뭐 이런 분위기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어서 뭐 좀 아까 저희 기자회견할 때도 기자분들이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둡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렇게 무죄 받은 사람 치고는 밝은 표정은 아니에요. 예. 지금 이렇게 저희 통화하고 있는 순간에도 저희 게시판에도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변호사님들 다 변호사님들 덕이라고 그리고 또 요즘같이 힘든 때에 너무 커다랗고 좋은 소식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쭤보죠. 참 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앞으로 그 유우성 씨 신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지금 유죄가 이렇게 되면 뭐 추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유죄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법무부에서 유우성 씨의 이제 국적 부분을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유우성 씨는 정식으로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적을 부여받았는데 그 부분이 뭐 박탈된 것은 아니라서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재판이 확정되고 나서 유죄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이제 국적이 박탈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국적이 박탈되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는지, 거주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권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기쁜 소식이긴 하지만 또 워낙 보수단체의 억지 주장들은 계속돼 왔지 않습니까? 특히 또 신변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일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점은 여전히 우려되고 계신 거죠. 집 앞에서도 뭐 거의 협박과 가까운 시위가
연이어지고 있었다고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계속 어떤 신변 위협을 상당히 많이 느꼈고요. 저희가 법원에 재판받으러 출석할 때도 법원 앞에서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하고 있어서, 법원에서 오히려 저희들을 이렇게 출석하는 부분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재판이 끝났고 무죄가 선고됐지만, 또 반대편에 있는 또 보수단체, 소위 보수단체에서 어떻게 또 유성 씨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거나 명예훼손성 어떤 주장들을 할 것인지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우려가 많이 됩니다. 예, 저희가 2번의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또 아직도 3심도 남아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남아있네요. 마지막까지 변호사님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네. 예, 저희 게시판에도 꼭 한번 방송 출연하셔서 또 약송권 변호사님, 장경욱 변호사님 모두 출연하셔서 그간에 고생하신 얘기도 들어보고 기쁨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출연도 감사합니다. 해주십시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 촛불 집회에서 봐. 네, 아니, 고맙습니다. 이런 반말을 하시나요?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유성 씨 변호인 중에 한 분이신 김용민 변호사님과 전화통화로 말씀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촛불 집회에서 봐가 뭐냐면요. 페이스북에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생환기원 촛불 집회나 해볼까요? 라고 올렸더니 바로 김용민 변호사가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김용민 변호사, 그다음에 류하경 변호사 이렇게 해서 개인 자격으로, 개인 명의로 집회 신고를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집회 신고 냈어요? 이제 제가 오늘 써야 돼요, 집회 신고서. 근데 저는 지금 신분증을 다 잃어버려서 제가 못할 것 같고, 두 분 이름으로, 류하경 변호사하고 김용민 변호사 이름으로. 신분증을 왜 잃어버리셨어요? 여기저기 흘리고 다녔어요. 경찰서에 들어갈 때 맡기고 나온 거 못 찾고, 헌재에 들어갈 때 맡기고 못 찾고 그래서 하나도 없어요. 지금. 아이고, 어쩝니까. 그러니까 저도 누군지 좀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 지내는 분으로부터.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세월호 실종자분들 생환을 기원하는 그냥 촛불 좀 들고 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안 된다고. 그냥 집회 신고도 안 된대요? 아마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박주민 변호사님이 지금 김용민 변호사님하고 같이 집회 신고를 내는 거는 만약에 이게 또 불허가 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되면은 끝까지 다퉈보실 생각이신 거죠? 생각이 있는데, 그냥 저희는 그래서 행진 같은 거 안 하고, 그리고 저나 김용민 변호사는 워낙 인기 스타니까 모르겠지만, 제 페북은 합쳐봤자 10명도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신고를 해도 안 될까요? 진짜 안 되면 다음 주에 성토하는 또 방송 한번 해야 되겠네요. 다투는 건 다투는 근데 거고. 집회 관련해서는 박주민 변호사 워낙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집회 관련해서는요? 예, 집회 관련해서만큼은. 집회 전문 변호사죠. 집회를 전문적으로 하는. 간첩 전문 변호사와 집회 전문 변호사. 다들 꽤나 전문적이어 보이진 않네요. 언론 전문 변호사. 네, 좀 전문적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박주민 변호사가 신고를 합니다. 관계자 여러분. 제 이름은 안 하고요. 앞으로 배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불허하셨다가는 앞으로의 과정이 지리멸렬할 겁니다. 녹록치 않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이 집회 신고하더라도 이걸 지금 가로막을 권하는 우리 관련 기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느낌이 완전히 밀봉을 해버리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아요. 언론 보도부터 시작해서 인터넷에 글 쓰는 거, 그다음에 각종 관련된 집회나 시위. 그래서 아마 지금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들이 신고 주체가 돼도, 그리고 인원을 굉장히 줄여도 금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에서 또 저희가 성토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사실 집회 및 시위관의 법률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화 추모, 상제 이런 거는 신고 대상이 아닌 집회에 있는 거고, 이게 정부가 최소한의 그런 시스템이 가동된다는 것만 보여줘도 국민들이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나와서 자발적으로 촛불을 들고 또 그 속에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모일 수 있는 장이 정부가 그렇게 지네들 스스로가 최소한의 시스템이 가동된다는 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찔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를 성토하지 않을까 하는 그렇기 때문에 또 정치적인 그런 걸로 해서 그런 걸 이유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불허하는 이런 걸로 만든 게 결국은
저런 작자들이거든요. 저기 저 좀 편찮으신 오피니언 있으시잖아요. 그 오피니언 리더분, 저쪽 리더분 지만원 씨라고 좀 편찮으신 분. 그분의 어떤 분석을 신뢰하고 계신 게 아닌가 우리 정부에서도. 그분이 뭐 5.18법과 같은 항쟁을 염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시체 장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걸 획책하고 있다니까 그게 두려우신 건가요? 진정 그런 분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고 있는 게 아닐까 국민들을 생각합니다. 겁내는 대통령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국민을 겁내는 건 좋죠. 국민들의 어떤 말을 잘 듣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그런 개념에서의 겁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다른 개념으로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뭐 게시판에 또 올라왔지만 우리 참 대통령 옷 입는 습관도 참 대단하시네요. 이럴 때 조금 경건하고 좀 추모의 그런 것들이 풍기는 그런 옷을 입으셔야지. 원래 이렇게 파란색 계통의 하늘색 계통의 옷은 적절치 않아 보이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그 외빈 접견 때 그 옷을 입어서 여론의 질타를 한번 받았는데도 오늘 또 똑같은 톤의 옷을 입고 나오셨네요. 뭐 그 정도는 기대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뭐 비난도 하지 않으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으렵니다. 예, 그 집회 어쨌든 뭐 유효하게 개최되게 되면은 저희 함께 알려주십시오. 우리 여러분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크게 생각 안 하고 있고요. 그냥 앉아서 같이 뭐 좀 제대로 보도하는 뉴스들 좀 같이 보고 이야기 좀 나누고.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슬퍼하는 것 충분히 훌륭하고 좋은 일인데 거기에서만 그친다면 아마 이런 사고가 재발되는 거 막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좀 같이 모여서 얘기도 나눠보는 그런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난생 처음 제가 집회 전문이라고 하지만 제 이름으로 신청하거나 신고하거나 한 거는 없는데 난생 처음 한번 해보려고요. 그 전 국민이 뭐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의 치유도 정말 집단적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봐요. 바로 뭐 힐링이라는 게 개인 혼자 숨어들어서 좋은 공기 마신다고 힐링이 아닌 것처럼 사회적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분노를 냉정하게 유지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모여서 조금이라도 모여서 얘기를 나누면 참 좋겠다 싶네요. 저는 경찰 당국 그리고 지금 정부 당국자들에게도 꼭 하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그 울분과 정부에 대한 질타 이런 것들이 공론회장에서 분출이 되고 그래야 또 그 속에서 국민들의 마음도 치유되는 거거든요. 그걸 억누르고 못하게 해서 그 마음들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스스로 풀리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언젠가 더 세게 더 크게 정부가 국민들에게 얻어맞을 수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설령 그렇게 모이신 분들이 정부의 무능과 책임을 질타하고 이러더라도 그런 것들을 겸허히 듣고 국정에 반영할 생각을 해야지. 그런 얘기들이 두려워가지고 못 나오게 막고 불허하고 그런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너무 못나 보여요. 너무 못나 보이고 어떤 분들은 이 못나 보이는 모습에 또 분노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지난 얘기긴 하지만 아까 그 지만원 씨 관련해서 저희 이광철 변호사님하고 또 같이 하고 있는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검찰 측에서 증거를 내는데요. 지만원 씨의 글이 나옵니다.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것 같아, 사람들이. 기댈 곳이 거기밖에 없었나. 뭐 다른 좀 세련된 증거 좀 내셔도 좋지 않나요? 바로 그 지만원 씨 글이 그 얘기가 나왔던 그 시체 장사 얘기 그런 막말을 쏟아내던 바로 그날 이제 검찰이 법정에서 연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체 장사 이야기를 언뜻 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검찰 정말 일사불란하시고 뭐 하긴 한데 좀 수준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저희가 뭐 분노해야 될 때인데 또 이 가라앉는 마음은 또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도 목소리를 다시 옥탑을 올려도 자꾸 또 한없이 가라앉습니다. 요즘에 진짜 제가 계속 시간만 남으면 막 머릿속에 그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괴로워하셨을. 그러면서 계속 지치고 하는데 이렇게 지치기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가슴 아픈 이 느낌은 그대로 기억해야 되고 이걸 치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진짜 잊지 맙시다. 항상 뭐 어떤 분들은 우리 국민은 뭐 한 달만 지나면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린다고 하는데 적어도 이 사건만은 진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큰 각성의 계기로 저는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가 존재하는, 국가가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이유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런 것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 저희 국민TV의 많은 조합원분들도 SNS나 이렇게 게시판을 통해서 보니까 이 사건이 발생하고 개인 자격으로들도 많이 내려가시더라고요. 이제 가슴 아픈 것 때문에도 내려가시지만 내가 그 현장에서 무엇이라도 기억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또 현장에 가 계시기도 하고, 아까 그 황필교 변호사님도 본인이 변호사로서 또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내려가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그분들 말씀도 저희가 정리해서 또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계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들 기억하기 위해서 가 계신 겁니다. 슬픔도 물론 나누는 거지만 냉정하게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신 맞습니다. 겁니다. 예, 이런 변이 있나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도 어쨌든 또 분노할, 또 기억해야 될 얘기들로 함께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또 우리는 뭔가 든든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오늘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들도 이만 마지막 인사하시죠. 뭐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말 끝까지 기억해서 한번 이 기회에 좀 한번 뭔가를 많이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뭐 슬프지만 또 힘을 내서 또 이런 속에서 또 새롭게 일어나고 혁신하고 고칠 것 고치고, 그래야 다음번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신속하게 사람의 생명을 구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는 박주민 변호사님 말씀, 깊이 공감합니다. 예, 여러분 차분한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